여야가 의료계에 이번 2025학년도 정원을 포함해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와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모집 인원의 7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다시 보려는 N수생도 2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미국 대선을 8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토론 후 언론들은 해리스의 도발이 먹혀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을 폭염이 절정에 달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며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이 김여사, 최혜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 처리할 수 있게 양당이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고강도 대출 규제가 예고되자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8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인데 이번 달에도 불안 요인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 경기도 양평 옥천면의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을 폭염을 식히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13호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풍경은 추석을 앞둔 가을을 무색해 할 정도입니다. 강한 햇살과 부채, 민소매 옷차림, 거침없이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들까지 그야말로 한여름 풍경입니다. 너무 덥고 추석 전에 이렇게 더운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 옥천면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기온도 37.1도로 사람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공식 기온도 정읍 36.1도, 대전 35.3도, 서울이 34.6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는 대기 상공에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티벳 고기압이 지배를 하는 가운데 대기 중하층에서는 뜨겁고 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35도를 웃돌며 역대급 기록을 남긴 이번 가을 폭염은 하루 사이 날씨가 급변하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12일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다소 완화되겠으나 다만 일부 지역은 강한 비구름이 형성돼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과 경기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먼 남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13호 태풍 버빙카는 북상하면서 점차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 이후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지만 방향은 중국으로 틀어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진로를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에서 열기가 유입되며 내륙의 더위가 심해지거나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는 등 연휴 기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내일 태풍과 연휴 날씨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여야 의정 협의체는 출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설득에 사활을 건 분위기지만 2025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의 이견이 여전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격차 해소 현장 간담회 차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정을 쪼개가며 대학병원 응급실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부터 삐걱대자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급선무라며 다시 한번 의료계 참여를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일단 오셔서 지금 서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의료계 일부 단체가 협의체 참여에 긍정 검토를 하는 거로 안다고도 공개했는데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전 반드시 협의체에 닻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미 참여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단체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서 출발하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료 단체에서도 참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당정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어렵단 정부에 의료계 설득을 위한 역할을 당부할 거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2025년도 조정은 어렵단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료계 설득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지금 25년 정원은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재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야 의정 협의체의 필요성 자체엔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당내에선 응급 의료사고 면책과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준비 등 의료계의 설득 대책 마련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정 각 주체별 이견을 좁히고 이 물밑에선 용산 대통령실과 당내 이견들도 좁혀야 하는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두고 의제 제한 없는 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에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추석 연휴 전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제외하겠다는 건 사실상 의료계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3가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의제 제한 없는 논의와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겁니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의료계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말뿐인 중재 대신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책을 두고도 박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표된 대책을 재탕한 데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올리더라도 결국 국민이 내야 할 돈인 만큼 임시 방편일 뿐이란 주장입니다. 긴 연휴 동안 혹시라도 아프진 않을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왜 온 국민들을 이런 불안 속에 빠뜨립니까?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협의체를 띄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설득을 위해서 별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의 7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사가 공개한 대학별 수시 모집 경쟁률을 보면 오늘 오전 9시까지 전국 37개 의대 수시에 모두 19,3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을 비공개한 서울대와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단국대, 차의전원을 제외한 수치로 전체 경쟁률은 6.62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모두 52만 2천 명이 응시합니다. 이 가운데 졸업생 수는 16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42명 늘었고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데 이어서 일부 의대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민을 향한 폐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유감을 표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이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입에 담기 어려운 폐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는 게시글 등이 올라온 겁니다. 심지어 국민을 동물에 비유해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 등 부도덕한 발언들이 난무했습니다. 또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의사나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게시글들이 있다고 들었고, 우리 보건복지부는 그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하면 오늘 중 신속히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선배와 동료 의사들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하자 정부는 곧바로 수사 의뢰했는데 이번에도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일부 선을 넘는 언행에 의료계도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개개인의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라며 적어도 국민을 향한 비난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인 의사들이 어쩌다 국민을 저주하는 막말까지 내뱉는지 참담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이달부터 고강도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서둘러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심리가 지난달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에 5조 6천억 원 증가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는 8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조 5천억 원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총액은 10조 원에 육박한 9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오르며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이달부터 시행된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이전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폭증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 물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었고 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전 대출 선수요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 수요와 증시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영향에 신용대출도 1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은과 금융위는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달부터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고 일시적 신용대출 수요도 줄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을철 이사 수요와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과 신용대출로의 풍선 효과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할 경우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대부 계약 원리금은 원천 무효가 되고 6%를 초과하는 이자도 원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의 주요 경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금융위로 상향 조정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른 추석으로 조기와 굴비 가격이 다소 높다며 참조기 공급량을 10톤 더 늘려 160톤을 시장에 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참조기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60%까지 높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 5일 밤 9시 25분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며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객실 사무장은 문제 승객과 가족에게 경고 조치를 했고 항공기는 정상 이륙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륙을 강행한 과정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 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아 소통방으로 위장한 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을 준비한 뒤 부산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폭주 행각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조명으로 치장한 오토바이 무리가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더니 아찔한 고개 운전을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세워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고 역주행까지 벌입니다. 달리는 승용차 앞에서 갈지자를 그리며 운전을 방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3.1절 다음 날 새벽 부산 도심에서 질주 행각을 벌인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시선을 피하려고 육아 소통방을 제목으로 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을 논의했고 약속한 시각에 모여 부산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서면교차로를 기점으로 해서 수영교차로, 망미교차로, 그다음에 강한리 해수욕장 등 한 20여 킬로를 질주를 했고 폭주족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일반인들의 112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거나 범행에 쓴 오토바이를 중고장터에 팔아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동선을 역추적하고 채팅방을 압수수색해 모두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폭주족 26명 가운데 10대가 22명이었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4명이나 됐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30대 A씨는 전날 밤 대구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집단 폭주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25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서 30대 참가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이달 초 경기 이천시에 있는 경기도 철인 3종 경기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대회 진행 방식과 비상시 안전수칙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협회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섬에서 열린 경기도지사배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남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사길에서 브레이크가 풀린 트럭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향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경찰 순찰차가 트럭을 막아세웠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를 향해 트럭 한 대가 작은 승용차를 밀며 경사길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다급한 운전자가 어떻게든 세워보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멀리서 이 상황을 인지한 경찰 순찰차.
그냥 뒀다간 놀이터를 덮칠 게 분명한 터라 좌고우면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재빠르게 달려가 앞을 막았습니다. 하마터면 평화로운 놀이터를 쑥대밭으로 만들 뻔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경찰의 순발력 있는 대처로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주민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이성민 경사는 어깨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서운 거보다 이게 밑에 거기가 내리막길이라 가지고 안 막으면 더 큰 사고 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막게 된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찔한 사고는 운전자가 내리막에 트럭을 세운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보험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고는 잘 처리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여야 의정협의체에 모든 주체들이 조건 없이 참여하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의료계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어서 추석 전에 협의체 가동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 어떤 시기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시기 이후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논의가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전제 조건이나 의제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어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25년 정원은 현재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5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자, 한동훈 대표 오늘 다시 한번 조건 없는 참여를 강조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근데 당내에서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먼저 송 대변인님.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말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됨에 있어서 일단 지금 의료계가 장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요. 협의체에 들어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자꾸 전제 조건을 붙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들어와서 일단 2025학년도든 2026학년도든 그 의대 증원의 조정 이야기를 들어와서 해야죠.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3일간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리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고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이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에 일단 전제 조건 없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이야기하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 대변인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야기 사이에 모순된 것이 없다고 이제 보시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2025년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조건 없이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라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이게 또 대통령실이나 여당 내에 이제 다른 지도부나 상의 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당정은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국회에서 1시부터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 의료 현안 관련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도 좀 주목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께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 한동훈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전제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을 안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의사협회나 의사진영 입장에서는 야당은 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부의 권한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지금 태도를 안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래도 목소리에 그래도 귀를 기울여줬던 것은 대통령실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을 그래도 바꿔주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와 얘기가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의를 해주고 뭔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의사협회들이 과연 믿고 올 수 있겠는가? 추경호 원내대표 뭐 아까 모순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 가장 최초에 얘기했을 때도 사실 뭐 이거 2005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거다 아니면은 이거를 뭐 합리적인 안을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의사협회를 조금 설득하기 위해 조금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 발언일 뿐이지 여당과는 아니 그 정부와는 제대로 아직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뭐 또 힘을 보태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의사협회에 100%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윤한 갈등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몇몇 최고위원들이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만찬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지금까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갈등을 하거나 충돌을 할 권리는 공적인 책무를 맡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뭐 일부 최고위원께서 이제 일요일 만찬을 가진 것 그걸 가지고 서랑설레가 있는데 뭐 잉여한 최고위원하고 뭐 한 분 정도 더 이렇게 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잉여한 최고위원은 또 이제 의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의 사정, 입장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고 그럼 그런 분이 또 대통령과 직접 만찬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황을 가감없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것도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더 폭넓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조건 없는 그 협의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또 조건을 걸긴 걸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똑같은 겁니다. 제한을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2026년도에 대해서 합리적 추계를 같이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결국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중에서 가장 지금 미온적이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의사협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 의사 진영을 불러들일 때 정부에서 계속해서 25년은 안 돼 아니면 뭐 과학적 추론을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버리니까 그런 것들 없이 좀 만나자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일단 선제적으로 좀 말씀을 또 드렸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그 한동훈 대표나 지금 조건 없이 만나자는 거에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추행 부의장 말씀처럼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제외하겠다는 건 사실상 의료계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의료계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닌가.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요구안 첫 번째 의제 제한 없는 논의. 이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정원 결정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참여에 동의를 하면서 조건을 좀 거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자꾸 조건을 붙이는 모양새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제 제한이 없는 것은 국민의힘과 입장이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서 2026학년도 중원분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합리적인 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4월부터 말씀해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죠. 그런데 지금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저렇게 무슨 사관이 책임자 문책인 이런 걸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 상투적이고 뻔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저런 것을 뒤로 미루고 야당 대표나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해서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반가워하시고 야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본 그 얘기 중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대통령의 해결 의지를 받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면 오히려 대화가 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재자 같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와 대통령실 혹은 정부가 1대1로만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대화 자체가 성사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야 의정협의체가 되면서 그래도 대화의 실마리가 생긴 것은 여야가 들어가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은 완벽하게 입장이 일치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오히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세 번째로 요구했던 그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이게 야당이 참여할 조건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의사 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당 의원들도 이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냥 대놓고 경질해야 된다 아니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본인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의 마음도 저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나 문책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여당이 못하는 말을 야당이 해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여당이 또 이 정도까지 좀 문을 열어주면 좋은데 그 곤란한 입장에서 야당이 의사협회에게 우리가 이 정도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들어와라고 우리가 어떻게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25년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은 25년 지금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이거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의사단체의 주장은 뭐냐면 25년 알고 있다시피 유해가 3,000명 되고 새로 뽑는 사람 4,500명 다 합치면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뭐 교원도 새로 뽑고 하는 행정적 인프라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게 되면 2026년도를 새로 논의할 때 행정적 지원해줬고 교원도 더 뽑았으니까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에 힘이 실릴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5년도를 닫고 그냥 얘기를 하면 26년도 얘기도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고 얘기하자는 게 의사단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응급실 의료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이게 좀 발족이 되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에서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부 단체라고 하면 이제 그 의료계가 워낙 그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의협을 포함해가지고 전공의 단체가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떨까요? 가능성이 추석 전에 출범하는 것이. 일부라도 참여를 한다면 저는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의료계가 말씀하셨다시피 의협, 의교협, 그다음에 전공의 단체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체 개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공문을 보낸 단체 숫자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체들이 전부 다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서 만약에 이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해야 된다면 추석 연휴를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언제가 될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참여를 하기로 하면은 일단 그 대화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진행 상황을 봐서 다른 의료계의 영역들에 있는 단체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좀 단계적인 그 합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료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내일 출범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죄송합니다. 일부 보도도 이제 나왔었는데 변호사시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제 참여를 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2025학년도 증원부터 이제 딱 걸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부터 좀 줄인다거나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그걸 고시를 했을 때도 그 의료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만 역으로 만약에 지금 증원해 놓은 것을 다시 되돌린다고 하면 이번에는 수험생들이나
그런 이렇게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집행정지 신청하겠죠.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중원부는 이 시점에 와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 있는 시점에 와서는 것이죠.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 그걸 논의를 한다면은 네. 설령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부분과 뭔가 연동이 될 수는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뭐 당정 협의도 있고 하니까요. 요 얘기는 이제 내일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 쪽에서요. 갑자기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섀도우 캐비넷은 정권 인수 준비를 위한 예비 내각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향후 인재위의 활동 방향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 대표께서는 당 내의 인사들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외부의 전문가들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 또 당 내외에 있는 분들이 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준비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섀도우 캐비넷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과장된 표현입니까? 네, 조금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인사 폭넓게 섭외하라고 했고 지금 보신 대로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용어에 좀 민감했을 뿐 애둘러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네요. 예, 근데 섀도우 네. 캐비넷이란 단어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권 인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권 인수를 준비하기 위한 내각을 구성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섀도우 캐비넷은 지금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영국의 야당은 항상 섀도우 캐비넷을 상시 운영합니다. 그것을 뭐 야당의 그러니까 과기부 장관, 야당의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예. 현직 장관과의 그 대화 파트너, 예. 논쟁 파트너로서 정하고 그 사람에게 뭐 그 사람을 통한 창구 단일화를 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네. 그 당에서 그 상임위에 대해서 가장 실력이 있는 그 국무위에 대해서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뭔가 일각에서는 뭐 벌써부터 정권 교체 준비하냐, 벌써부터 대선 준비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것을 먼저 쓰고 있는 영국에서조차 그냥 다음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선거까지 항상 섀도우 캐비넷을 운영한다는 차원이 있고 예.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좀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폭넓게 좀 해라. 다양한 뭐 섀도우 캐비넷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좀 구성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 단어에 좀 민감하게 반응된 거 아닌가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국에서는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이 2년 반 이상 이제 남은 상황이라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좀 벌써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발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히 오만한 태도로 비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섀도우 캐비닛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내각제 국가에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각이 불신임돼서 뭐 정권을 넘겨받거나 하면은 내각이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비 내각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섀도우 캐비닛을 두고 실제 명단이 발표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 과거에 박지원 의원이 2017년쯤에 아주 재미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지역구 사무국장을 누가 맡을지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한 명을 지명을 하면 나머지 4명은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박지원 의원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 실제로 섀도우 캐비닛 발표는 못할 텐데 그러면 왜 이런 용어를 지금 시점에 써가면서 하는가? 대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당면해 있는 것은 지금 선거법 재판 1심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1심입니다. 그 두 예. 재판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다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본인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힐 만한 형량이 나오더라도 예. 나의 당대표로서의 지위 나아가서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당 내외에 미리 뭔가 과시를 하면서 확인을 받아둬야 된다는 그런 예. 조급증 내지는 다급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더군요. 만찬이 약속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 인재 영입의 연장선인가?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네. 김종인 전 위원장님은 영입되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좀 선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을 만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영입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물론 여야를 넘나들고 제3정당까지 넘나드는 그런 뭐 실력을 발휘하시는 분이고,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보통 그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특정 정당이 좀 위기에 처했을 때 비대위 차원에서 항상 투입이 돼서 그 당을 추스리는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뭔가 뭐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의 원로로서 그냥 조언을 듣는 차원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하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김종인 위원장과의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의 이재명 대표는 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그런 세간의 인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대선의 향방을 잘 맞춘다. 이 사람이 가면은 뭔가 선거 청부사처럼 당선을 시킨다라는 인식을 이용해서 예. 결국에는 내가 대세다라는 식의 인식을 퍼뜨려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재판에까지 거꾸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별명이 이제 아닌가. 킹메이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도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2017년에 그 안철수 후보의 개혁공동정부위원장으로 영입됐지만은 예.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했고, 또 최근에는 개혁신당의 상임고문으로 합류를 했었지만 개혁신당이 세석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면은 뭐 선거를 이긴다, 뭐 정권을 창출한다 이런 것도 옛날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또 이제 만찬이 있은 후에 또 이제 기사들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서울 마포대교를 비공개로 이제 순찰을 하고 일선 119 구조대 그리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서 격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을 함께 볼까요? 네. 네. 어제 마포대교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119 구조대도 찾았고요. 그 이제 경찰 지구대도 찾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존재감이 없던 거에 비해서 활동이 좀 너무 활발해졌다. 그런 이야기들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요. 네. 과거에 이제 유경수 여사 같은 영부인의 훌륭한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영부인의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대통령 배우자가 소방, 경찰, 응급구조, 인명구조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기묘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뭔가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챙기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저렇게 사진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최선이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정치 뉴스의 하나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선출된 지위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행보는 정무의 영역입니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그 득실을 가려서 세심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예. 뭐가 최선인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정무의 영역에서는 내가 해야 될 말과 예. 남이 해줘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저런 행보 자체는 저는 필요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예. 있다고 봅니다만 저런 것들을 사진으로 공개를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 현장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만난 119 구조대나 예. 혹은 뭐 응급구조사나 예. 이런 분들이 대통령 배우자가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참 예. 따뜻하고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발적으로 어딘가 나오면은 예. 그것이 가장 정무적으로 최선인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햄버거도 있고요. 119 구조대, 경찰 지구대 찾아가서 이제 격려를 했는데 그날이 마침 그러니까 어제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더군요. 그래서 이제 마포대교로 이제 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런 보세요? 날짜에 맞춰서 한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네. 2021년 그 후보자 배우 시절에 본인의 그 허위 경력과 논문 관련된 이슈가 커지니까 공개 사과를 하면서 뭔가 앞으로 영부인 활동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거에 대한 번복에 대한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영부인 활동을 또 재개하셨어요. 근데 2023년에 이 디올백 문제가 또 불거지니까 대통령 입으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국민 앞에서 말을 했던 일입니다. 예. 근데 마치 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고 나니까 예.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아무런 유감 표명과 사과 없이 이렇게 복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전까지 사실 영부인의 단독 행동은 뭐 추모 현장에 간다든가 이런 조용스러운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예.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뭔가 현장 점검, 시찰, 마치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역할을 영부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뭔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느끼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거는 어떻게 한마디의 사과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다시 나설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여당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런 여당 내에서 이런 여론을 말씀해 주셔야 영부인께서도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지, 그렇게 국민들에게 그 부적절한 처사를 해놓고도 적극적 행보를 아무 유감 표명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검찰이 공식적으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명품 가방 관련해 가지고 수심위에서도 지금 이제 무혐의 결론을 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이제 공개 행보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게 꼭 계기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공식적으로 최종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추석이 목전에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평소에 잘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직역을 뭔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사진을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것들이 미담으로 전해질 때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는 한번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도 추석 앞두고 추석 인사 영상이 아마 내일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찍었다고 하니까요. 그 이야기도 한번 내일 또 할 수도 있고요. 아마 다음 기회에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고열에 의식을 잃은 2살배기 아기가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미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 15분쯤 차에 타고 있던 22개월 된 아기가 열경련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차를 돌리려 했지만 퇴근 시간대 도로는 꽉 막힌 상황. 다급한 마음에 이번엔 근처에 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도착한 순찰차에 아이를 옮겨 실은 뒤 분초를 다투는 긴급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출동을 나가서 보니까 119를 기다릴 수 없겠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 아기가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그 순찰차 뒤에 태워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송한 겁니다. 비상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다급하게 내달리는 순찰차. 위기 상황을 직감한 시민들은 차를 가장자리로 붙이며 차례차례 길을 터줍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릴 거리를 시민들의 도움으로 10분 만에 통과해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아기는 무사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진료를 위한 전원 과정에도 함께했습니다. 추가적인 진료까지 완전히 이제 다 받아야지 완전히 안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전원 조치까지 도와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의식은 돌아왔을 때는 많이 기뻤습니다. 며칠 뒤 아기 부모님은 건강하게 퇴원한 아기와 함께 지구대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빛나는 시민의식이 꽉 막힌 도로를 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YTN 이미진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상인이 버려진 얼음을 생선 아이스박스에 채워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상인이 쓰레기통에서 무언가 받아갑니다.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고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 컵입니다. 곧장 가게로 향한 상인은 배수구에 얼음을 따라 붓습니다. 잠시 후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긁어 모아 바가지에 옮겨 담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옆 생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넣습니다. 버려진 얼음을 생선 냉장용으로 재활용한 겁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마시다 버린 커피 테이크아웃 잔도 가져와 비닐을 뜯어낸 뒤 남은 얼음을 아이스박스에 옮겨 붓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대구 서문시장 생선가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아까워도 침과 이물질이 섞인 얼음을 재활용하는 건 상식 밖이라며 구청 신고감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그럼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을 포함해서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희진 대표님과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무대를 하는 게 꿈이었고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외부 세력이 저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아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야 하나 싶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저희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다면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안세하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안세하의 중학교 동창이라며 안세하가 당시 소위 일진이었고 유리 조각으로 자신을 위협하거나 원하지 않는 싸움을 시켰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세하의 소속사는 관련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경찰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변호사 선임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의 병의원이 매일 1,200곳가량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의료원 외래진료실, 몰려드는 환자로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휴진 없이 응급진료반을 구성해 외래진료를 계속합니다.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혹시 가족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불안하긴 하죠. 뭐 장염이 걸렸다거나 그랬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추석에도 매일 평균 병의원 1,200곳과 약국 1,300곳이 진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25개 구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도 경증 환자 진료를 맡아 응급실 부담을 더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소화제나 감기약, 진통 해열제, 파스 등 일반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연휴 동안 경증 환자는 일단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또는 보건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급의료 환자를 맡을 서울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서울시가 7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연휴 내내 24시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소아 환자는 달빛 어린이병원 13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소아 응급 환자는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에서 24시간 진료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의 비율이 또 늘어나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5년 이내 출국 경험이 있는 성인 1,27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2%가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답했습니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 계획 비율은 코로나 유행이었던 2020년 1.9%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는 두 자릿수로 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짧은 5일 연휴 탓인지 이틀 연차를 붙여 9일 휴일을 만들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3이 넘는 75.4%가
휴가를 붙여 쓰겠다고 말해 지난해보다 응답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연휴 기간 가겠다는 해외 여행지로는 일본이 31.1%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미국, 태국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 부담이 덜한 단거리 여행지를 선호했지만 미국을 찾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명절 기간인 만큼 함께 여행할 사람으로는 가족과 친지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연인이 20.5%, 혼자 가겠다가 12.6%였고 직장 동료와 간다는 응답도 4%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올해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20만 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역대 추석 연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설레는 분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분명 있죠. 한 결혼정보 업체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 전 추석이 다가올 때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시어머니에게 이번 추석 때 언제 오냐는 연락을 받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남편과 추석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차례 음식을 준비할 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남성의 경우는 아내와 추석 계획 세울 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으로 조사가 됐고요. 귀성길 도로 상황이 나왔을 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추석 때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성은 시부모가 가보라고 했을 때 35.2%가 가장 기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처가 식구로부터 능력 등을 인정받았을 때 가장 기뻤다는 응답이 32%를 넘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 추석은 스트레스보다는 기쁜 순간이 훨씬 많은 명절이 되도록 서로서로 노력해야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단독 의결한 데 이어서 추석 연휴 전 본회의 처리까지 노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허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를 처음 하지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정치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특검하고 탄핵 얘기밖에 더 합니까? 여야는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결국 야당이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란 여당 주장에 법무부 장관이 동조하자 또 한 번 고성이 오갔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곽규택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게 협박하시는 것이 뭡니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통과를 노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가장 큰 일은 의정 갈등 해결이라며 쟁점 법안은 추석 이후인 오는 19일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의장님도 의장님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당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오 의장이 제시한 19일은 합의되지 않은 날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회의에서 여야 극한 대치가 반복되는데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한 위원들의 참석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의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 MBC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 관리감독 의혹은 6가지로 대부분 방문진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가 사전 협의 지침을 어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방문진이 적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먼저 MBC는 미국 리조트 개발 펀드에 105억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이 발생했는데 방문진은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MBC가 여수 테마파크 등 국내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해 100억 원대 손실을 냈지만 역시 감사원은 방문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가 책임자인 대표이사와 담당이사에게 문책 경고와 기관 경고를 했다고 보고하자 방문진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도 방치됐고 적자 경영 등을 보고받고도 정상화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새로운 방안 마련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진은 자율적 경영 사항에 불과하거나 적절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상법에 따라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방문진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방문진이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 회의 자료를 MBC가 회수해 가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MBC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는 감사원의 이번 국민감사가 요건에 맞지 않는 표적 청부 감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만 경영을 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MBC는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국민감사는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MBC 장악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 손실과 관련해선 실물이 아닌 펀드에 투자했던 거라며 손실 발생 후 사규 등을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방문진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세상을 떠났던 고 최동 열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4월 28일 공안 당국에 의해 불법 체포된 최동 열사. 항내 시위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최 열사는 당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인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최 열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최 열사는 후유증으로 심한 정신분열을 겪다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 근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을까. 최 열사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22년 신설경찰국 수장 자리에 김순호 씨가 오르면서입니다. 인노회에서 활동했던 김 씨는 최 열사가 끼던 후배였는데 김 씨가 돌연 자취를 감춘 시기와 인노회가 순환을 겪은 시기가 겹친다며
당시 동료들이 프락치 욕을 제기한 겁니다. 이 조직을 전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름들 전체까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장이죠. 그 당시 이제 지구장이 당연히 이제 순호였었고. 이후 유가족들은 최 열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35년 만에 최 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마저 무죄를 구형했을 정도로 완벽한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또 다른 인노회 회원 재심 재판에서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당시 치안본부 수사관들이 최 열사를 불법 체포했고 영장 없이 증거를 압수했다며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최 열사를 반공으로 몰았던 이들이 이제라도 성찰하길 바랐습니다. 그 명예롭지 않다는 거는 본인이 알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역사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본인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순호 씨는 지난해 말 경찰대학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뒤 한 달여 만입니다. 이번에 검찰 무리한 기소라고 보는지 의견 한 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에 직접 가담했는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내내 팽팽히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 측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장내 주식 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고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논리는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놓고 마냥 기다리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내 매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거라며 김 위원장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주요 매입 시점마다 김 위원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식 시세가 높아지도록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기준 부채가 1조 5천억 원에 달했던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SM엔터 경영권 취득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은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6명의 시신을 발견했던 가자지구 땅굴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0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 등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벽면 바로 옆에 땅굴 입구가 있고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길이 120m의 터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굴은 성인 남성이 몸을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이가 낮고 너비도 한 명이 한 번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에 있는 댐이 무너지면서 주변 주택가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발생한 댐 붕괴로 마이두구리시 면적의 15%가 침수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또 보르노주 동물원이 물에 잠기면서 동물의 80%가 죽었고 악어와 뱀 같은 맹수가 탈출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민들은 인근 대피소로 옮겨졌지만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를 불러오는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고 WMO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했습니다.
WMO는 현지 시각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에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60%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고 라니냐는 그 반대를 뜻합니다. 중국 축구협회에서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 선수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중국 공안의 협박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중국 축구협회 징계가 발표된 이튿날 미소를 띠며 등장한 손준호는 무려 30분 동안 지난 일을 적은 원고를 읽으며 폭풍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 딸이 무슨 죄가 있나 혐의를 인정하면 15일 안에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중국 공안의 압박과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준호는 소속팀 산둥의 조선족 선수 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 우리 돈 3,800만 원 정도를 받은 적 있지만 친한 친구 사이의 돈 거래였을 뿐 승부 조작 대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 측은 지난해 1월 상하이 상강과 대결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손준호는 결백하고 떳떳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매경기 승리 수당이 16만 위안인데 20만 위안에 그런 치명적인 일을 했겠냐는 겁니다. 퇴장, 경고, 그다음 페널티킥, 그다음 패스 미스로 인해서 우리 팀이 실점을 하거나 그런 게 승부 조작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었고 또 강팀과의 경기에서 저희는 또 비겼습니다. 손준호는 중국 사법당국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10개월형 유죄를 선고받았다고도 처음 밝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아니란 판단, 또 축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에 후속 조치 없이 침묵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로 선수 생명 위기에 처한 손준호 측은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 제소 등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파에서도 아마 중국 축구협회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나서 추후에 대응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무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손준호는 100% 진실만 말했다고 밝혔지만 결백을 믿을 증거 역시 그의 진술뿐이라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덕수고등학교의 왼손 강속구 투수 정현우가 전체 1순위로 키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덕수고 투수 정현우.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의 선택은 정현우였습니다. 지옥의 가사로도 데려온다는 왼손 강속구 투수로 올해 주말 리그에서 8승 무패에 0.5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최근 끝난 18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대표에서도 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올해도 기량이 꾸준하게 성장했고 왼손 선발 투수가 더 절실한 팀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로또 당첨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라는 구단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빠르게 키움 히어로즈의 우승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정현우와 전체 1순위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됐던 18세 이하 대표팀의 오른손 에이스 전주고의 정우주는 2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156km의 강속구를 던지며 일찌감치 유명세를 탔던 정우주는 메이저리그에 관심도 뿌리치고 한화의 젊은 강속구 투수 라인에 합류했습니다. 고교야구 때부터 라이벌 구도가 잡혔었는데 프로 가서도 라이벌 구도 잡혀서 재밌게 야구하면서 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3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삼성은 같은 연구인 대구고의 왼손 투수 배찬승을 뽑았고 투수들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두산은 올해 OPS 1.25를 기록한 고교 최고 타자 덕수고의 박준순을 1라운드에서 뽑았습니다. 트레이드로 1라운드 지명권 한 장을 더 확보한 키움은 정현우에다 즉시 전력감으로 뽑히는 충원구의 김서준까지 뽑아
마운드를 한층 보강했습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신청 선수는 1,197명. 한 명 한 명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가족과 팬들 사이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고 11라운드까지 모두 110명, 9.2%가 프로 유니폼을 입는 데 성공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치열한 5강 경쟁을 펼치고 있는 프로야구 KT가 NC를 물리치고 단독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KT는 5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한 선발 엄상백과 1회 터진 장성호의 투런포를 앞세워 NC를 2대1로 누르고 경기가 없었던 5위 두산과 승차를 한 경기로 벌렸습니다. LG는 마무리 유영찬이 8회 키움 송성문에게 3타점 2루타를 내주며 9대5로 져서 KT의 2경기 반차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롯데는 전준우와 박승욱의 홈런 등 장단 14개 안타를 터뜨리며 SSG를 10대2로 꺾고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고 삼성은 투런포 2개를 포함해 4안타 6타점을 쓸어 담은 구자욱의 활약으로 한화의 10대1로 승리했습니다. 20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여자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내일 오전 10시 콜롬비아 파스쿠알 게레로 경기장에서 개최국 콜롬비아와 월드컵 16강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D조에서 1승 1무 1패로 3위에 오르며 16강에 진출했는데요. 감독과 주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격 선수들의 스피드나 또 개인 능력, 또 마무리 능력들이 좋은 팀이고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냉정하게 침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래 주셨듯이 선수들이 힘들 때 한 발 더 뛸 수 있는 그런 응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20세 여자 선수단 많이 여기서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임원의 불공정한 연임 허용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등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의 이번 권고는 이기흥 현 체육회장의 3선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연임의 허용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자신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의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는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 기피, 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뜨거운 더위를 조금은 식혀주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전 31도로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지만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북부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 특히 중북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서울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 32도, 부산 32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휴일에는 영동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